벌써 2017년 8월부터 강남권 등을 대상으로 9차례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했고요. 앞으로도 세무조사는 계속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편법증여에 대한 부당신고가 들어가면 가산세가 40%가 더 붙어요. 40%나 가산세가 있나요? 아버지 법인까지 세무조사가 번진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부동산에 대한 전담팀도 창설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지경 소장입니다. 2020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내놓자 각종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편법 증여, 세금 탈루 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고, 국세청에 고발을 하면서 각종 부동산에 대한 전담팀도 창설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본격적으로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문의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투미TV에서 또 한 번 세무 전문가님을 모셔왔는데요. 열림세무회계사무소의 이상우 대표 세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경력과 기업실무 경력을 두루 갖춘 열림세무회계사무소 이상우 세무사입니다. 지난 2월 5일 기사를 보시면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약 4,400억 원가량을 추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는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는 물론이고 자금 능력 없이 고가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 상시적으로 탈세 혐의를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저도 국토교통부 보도 원문도 받고 기사들도 많이 봤었는데 참 재밌는 사례들도 많아요. 자식이 집을 샀는데 부모가 전세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차용증을 갖다가 과도하게 써준 사례들, 이런 내용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벌써 2017년 8월부터 강남권 등을 대상으로 9차례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했고요. 앞으로도 세무조사는 계속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진짜 이게 세무가 앞으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중요해지는 그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들 물어봐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지 자금 출처 조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한테도 물어보지만 세무사님한테도 질문이 많이 오는지 좀 궁금하네요. 특히 고가주택 취득 시 편법 증여, 다주택자, 부동산 임대업자의 소득 탈루에 대해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죠.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는 고가주택 취득 관련 자금 출처, 혹시 대출이나 차입금으로 취득했다고 하면 부채 상환 과정에 대한 사후관리, 그리고 부동산 변칙 증여 등을 추적 과세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자금 출처 조사랑 연동될 수밖에 없는데요. 기존의 자금 출처 조사라고 하면 법인세나 소득세랑 좀 연관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법인 대표랑 개인 사업자 대표가 고액 자산이나 고액 부동산, 그리고 뭐 고액의 외제차 등을 취득한다고 하면 과연 이 취득에 대한 원천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소득신고 내역을 보고 소득신고 내역이 적다고 하면 매출류랑 가공경비, 법인자금 횡령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소득에 관련한 추가세액을 징수하는 목적이 컸었는데, 아무래도 요즘 부동산이 이슈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 세액 징수의 목적이 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정말 요즘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투자 손님들도 봤을 때 처음에 매수할 때는 당연히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막상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국세청에서 공문이 날라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증여신고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했는데, 그때 바빠가지고 라고 하는 게 정말 진짜인지 아니면 또 세금 내기 싫어서 그랬지 모르겠지만, 일단 매수는 해놓고서 세무신고를 안 한 거예요. 나중에 진짜로 조사 들어오는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예전보다는 빈도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걸 체감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세무사님한테도 이런 세무조사 사례들 많이들 들어오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기획조사가 계속 실행 중에 있으니까 저희 피부로 제일 와닿는 것은 저희 이제 세무업계 관련 종사자 분들이거든요. 저 역시도 관련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세무사님한테도 자금 출처에 대한 내용들, 문의들 많이 온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가장 많이 질문하는 부분들이 어떤 건가요? 사실 자금 출처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문의하실 게 별로 없으세요. 이분들은 그 자금 출처에 대한 이제 증빙이나 본인의 대출이라든지 소득 내역이 다 구비가 된 상태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따로 여쭤보실 게 없으신데,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거는 이제 부모님한테 부동산 취득 자금을 받았는데 이걸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냐, 아니면 매매 거래로 돌릴 수 있느냐, 자금 조달 계획서를 꼼꼼하게 전부 다 작성을 해야 하느냐, 이런 문의가 제일 많습니다.
확실히 물어보는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물어보는 것도 이거 뭐 다 꼼꼼하게 해야 되나요? 신고 다 명확하게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현 정권 들어와서는 진짜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사항 혹은 잘못 알고 있는 사항들은 어떤 거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 차용증 얘기를 하세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가족들 간의 금전 소비 대차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이거를 이제 차용증을 쓰고 공증, 이메일, 뭐 이자 납입 내역 2%에서 뭐 4.6%까지 이렇게 다달이 납입하게 되면 증여가 아니라 이제 차용으로 봐서 증여세도 안 내고 자금 출처 조사도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한편으로 따져봤을 때 차용증이 모두 허용된다면 증여세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을 100억을 취득한다고 하는데 그걸 다 부모님한테 빌렸다, 100억을 빌렸다 해서 차용증을 제출하고 이자 납입 내역을 제출해서 이게 증여세에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은 아무도 증여세를 내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게요. 증여세 누가 낼까요? 다 차용증 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국세청에서 이런 행위를 두고 보지는 않겠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소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부채 상환 능력 등을 판단해서 실제로 이자 비용 지급 능력이나 부채의 사후 관리 능력도 있는지 판단하고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런 취득 과정에서부터 꼬인다면 결국에는 자금 출처 조사나 세무조사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실행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것들 중 하나가 기사를 보다 보면 정말 특이한 사례들이 많이 이번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 보도 내용들 중에서 아무래도 세무사님이 봤었을 때 얘는 좀 특이하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뒀으면 하는 사례들 있었다면 어떤 거가 있었나요? 일례로 어떤 법인 대표의 자녀분이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했고 그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어요. 그에 따른 고액 부동산의 취득 원천이 아버지 법인에서 근무한 급여랑 현금 증여받은 증여세 신고분을 이제 소명 자료로 제출했었는데요. 이게 알고 보니 아버지 법인에서 근무한 적도 없었고 실제로 현금 증여액보다 증여를 더 적게 신고한 것으로 이제 밝혀졌었죠. 편법 증여에 대한 부당 신고가 들어가면 가산세가 40%가 더 붙어요. 거기에 대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급여 소득세가 있고요.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급여 가공 경비가 있겠죠. 아버지 법인까지 세무조사가 번진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법 증여가 40%나 가산세가 있나요? 부당신고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추징납부세액의 40% 정도가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와, 이거 그냥 세금 똑바로 냈었으면 그냥 세금 내고 끝날 거가 괜히 조금 줄여보려고 했다가 세금을 40%나 더 두드려 맞는 어마어마한 가산세까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취득을 할 때 명확하게 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가산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까지도 연달아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명확하고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괜히 세금 좀 적게 내려고 머리를 쓰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례, 오히려 더 크게 세무조사까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가장 많이 질문받는 사항 중 하나를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 즉 투기과열지역 내에서 3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물어봐요. 3억이 안 되는, 예를 들어 2억 9천짜리 살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냐?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는 거가, 그러면 2억 9천짜리 매수할 때는 자금 편안하게 막 취득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세무사님께서 직접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3억 미만 취득은 단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고 불분명한 자금에 대해서도 증여로 추정하지 않겠다는 단지 기준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3억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제대로 적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세무서에서 증여 추정 대상이 되면 자금 확인 소명서가 날라오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증여 추정은 기준이 있습니다.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재산 취득가액의 20%랑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더 크게 되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또 세대주냐 아니냐 혹은 연령대별로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3억 이하 주택 취득은 단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준일 뿐이지, 만약에 증여가 명백한데 증여세 신고를 안 했다?
이건 당연히 증여세 신고 대상이죠. 네,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 3억이라는 기준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냐 안 하냐에 대한 기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주택을 취득한다라고 했을 때 미성년자예요. 지금 아직 초등학생인데 증여 신고 하나도 안 하고서 애가 취득했다. 세무조사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또 이것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금 조달 계획서가 생기기 이전, 예를 들어서 뭐 2016년도, 2015년도 때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당시도 취득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는 없었지만 당시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라고 하면 취득 당시에 조사가 안 들어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양도 시점에 가서 그때 가서 너 이거 뭔 돈으로 샀어? 조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항상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지 명확하게 해주시면 시청자분들도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자금 조달 계획서 이게 아니더라도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시청자분들이 이런 질문들 가장 많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금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결국 자금의 흐름은 스토리가 명확해야 돼요. 앞선 차용증 내용에서도 실질적인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이자 지급 내역, 실제 상환 내역 등 문서화해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외에 문서만으로는 이제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날짜가 찍힌 이메일, 그리고 메시지 캡처 내역, 무통장 입금증, 예금 통장 사본 등을 잘 구비해 놓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거와 같이 뭐 채용증을 쓰더라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채용증 작성어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한 시점, 금전 소비 대차를 했었을 때 이자율이라든지 명확하게 하고 실제로 그거를 행해야 된다. 채용증을 작성했을 때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인정되고 또 인정 안 되는 금액들도 있잖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세무사님을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올바른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용증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결국 증여, 어떻게 증여를 해야 되냐. 이 증여에 대해서도 또 전문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증여에 대해서도 한 번 또 다음 기회에 이야기해보는 코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2020년 2월 21일로부터 기존의 투기과열지구내 3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 계획서를 작성하던 거가 2020년 2월 20일로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이상으로 그리고 비규제 지역도 6억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 사니까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지방 같은 경우도 6억 이상을 취득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되는구나. 자금 출처에 대한 중요성 오늘 들어보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를 꼭 쓰지 않더라도 항상 맞춰야 된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들었으니까 항상 예의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금 출처에 대한 내용 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해보았는데 이상우 세무사님께서는 국세청에서도 근무하시면서 실제 이런 조사들도 해보시고 그랬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오늘 쭉 이야기한 거와 별개로 추가로 뭐 좀 더 얘기하고 싶으신 내용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국세청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떠올려 보면 안타까운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읽어놓은 자산이 자녀분한테 자연스럽게 자산 이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 증여세율이 너무 높아요. OECD 국가 중 최고 순위를 달리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증여세 세율이 10%에서 이제 50% 정도로 알고 계시는데 대주주 경영권 승계까지 포함하게 되면 30% 할증과세가 붙어서 최고세율이 거의 65% 정도까지 가게 되거든요. 증여세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편법 증여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 그 피해는 성실한 납세자분들이 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여세에 대한 기준과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확실히 증여세율이 낮았으면 그냥 명확하게 세금 내고 말지 뭐하러 귀찮게 편법 증여하고 세무 탄로하고 이러진 않았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 증여세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우리는 제 갈 길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국세청의 조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이상우 세무사님을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차용증이라든지 증여라든지 한 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 세법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고 이런 세무조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포세무사와 같이 부동산 관련 상담을 꺼려하시는 세무사님 분들이 좀 계세요. 저같이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절세 방안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법은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고 무엇보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들 이게 틀렸다가 아니라 예전에는 맞았어도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 내용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부동산 전문 세무사님과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부동산에 대한 중요한 세금들 이슈들 있으면 또 한번 세무사님 모셔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지웅 소장과 열림세무회계사무소 이상우 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